네,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이 여러 위기 속에서도 기존 사업을 넘어서 첨단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M&A, 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체적인 R&D, 연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진출, 또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의 중소 중견 기업들의 미래 전략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국내 1분기 기업들, 상장 기업들의 실적 결산 자료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거래소가 자, 12월 결산법인의 올 1분기 결산 실적을 내놨는데, 자, 연구원님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결과가. 네. 뭐 트럼프 관세하지만 올 1분기 우리 기업들 잘했네요. 네,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먼저 이제 결과부터 조금 말씀드려 보면 지난 1분기 상장 기업, 그러니까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코스피 시장 상장사 실적을 보면 매출이 759조 원, 그러니까 약 760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 영업이익을 56.9조 원, 약 57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영업이익보다 살짝 적은데요. 51.5조 원 정도 이제 순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10년 이후 15년 이래로 가장 높은 1분기. 실적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2024년 1분기, 그러니까 작년 1분기죠. 예. 작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해보면 사실 작년 1분기에는 코스피 기업들이 711조 매출을 올렸고요. 예. 올해는 759조 매출을 올렸으니까 조금 확실히 늘어난 거죠. 영업이익도 작년에는 46조 원이었고요. 올해는 약 57조 원, 상당히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1분기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사 10곳 중에 7곳, 약 7곳 정도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숫자로만 보면 작년보다는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살짝 줄었습니다. 2.83% 줄어드는 수치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의 흑자 규모가 더 커지면서 전체 상장 기업,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는 지난 15년 이래로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니까 그럼 우리 기업들 안 그래도 지금 경제 부진이다. 올해 그 이제 저성장 기조가 오히려 더 심화될 것 같다. 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거든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1%가 채 안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아지고 있고 글로벌 경기도 점차 둔화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뒀다는 것은 사실상 외견상으로 보면 약간 좀 이상한 현상이기는 하거든요.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고 관세 정책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치까지는 아니죠. 1분기 뭐 최대치. 1분기 최대치. 1분기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외형적으로만 놓고 보면 약간 좀 이상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나오면서 사실상 관세가 높아지기 전에 미리 한국산 제품들을 좀 사두자.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업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코스피 중심으로 보면 수출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수출 수요가 조금 미리 당겨지면서 관세가 부과되면 최소 10%, 많게는 20% 이상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한국산 제품들을 사둬서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시키자. 이런 가수요들이 1분기에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트렌드의 변화는 아니다라는 거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가 K 중견기업, K 중소기업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파고들 텐데 오늘 실적 중에 이번에 1분기 결산 실적 중에 중견기업만 좀 따로 떼어 놓고 봤을 때 마진이 좋은, 영업이익률이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몇 개 좀 소개해 주세요.
영업이익률이 50% 넘는 기업들이 있네요. 네. 사례별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보면 중견. 네. 중견 기업들. 네.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업체죠. 아, 예. 굉장히 유명한 게임 그럼요. 업체입니다. 네. 배틀그라운드라는 아주 배그. 글로벌 인기를 네. 끌고 있는 그런 이제 게임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크래프톤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52.3%라는 경이적인 영업이익률을 놀랍네요. 기록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네. 영업이익률인 네.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이제 중견 기업들 중에 가장 높은 52.3%를 보였고요. 그 외에도 한미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47.2%. 사실 반도체 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말도 안 되는 이익률이네요. 현상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3위를 기록한 게 이제 W게임즈라는 또 다른 게임 업체인데 예. 33.8%. 사실 33.8%가 52%에 비해서는 낮은 거지만 여전히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4위가 이제 삼양식품 라면 생산 업체죠. 삼양식품이 25.3%, 그다음에 경농 24.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라면이 25%도 참 놀랍네요. 사실 이것도 놀라운 수치라고 네. 볼 수가 있는 네.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5개 정도의 이제 상위 탑 5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두 가지 정도의 공통점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제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 기업들은 글로벌 수요를 가지고 예.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크래프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배틀그라운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 배틀그라운드는 중국이라든지 혹은 유럽권 북미권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고요. 사용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개발이 됐습니다만 이게 해외 시장에서도 폭넓게 이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되면 게임 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늘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설비도 늘어나야 되고 원자재도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저가 늘어났을 때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생산 원가의 증가 속도는 네.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놀라운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고요. 네. 뭐 또 한 가지 삼양식품을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매출의 거의 70%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우리 K 중소 중견 기업의 이제 노력, 그 중에서도 어떤 노력이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거나 미래 먹거리 쪽을 할 때 이 대기업만의 전유분위로 알았던 M&A를 한다거나 또 자체적인 R&D를 완전히 쏟아붓는다든가 이게 우린 대기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덩치도 키우고 신성장 동력도 찾고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함에 있어서 물론 M&A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대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던 네. 방법인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지만 중견기업들, 자금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중견기업들, 심지어 중소기업들도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M&A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제 현상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네.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M&A를 M&A.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확보를 한다거나 또는 R&D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기술력을 더 경쟁력이 높은 수준으로 개선을 한다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국내 영업에만 주력을 하다가 해외 영업을 다시 또 찾아서 새로운 소비자들을 찾아 나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쓸 개척. 수가 네. 개척, 새로운 이제 소비자들을 개척하는 영역이죠. 네. 이렇게 이제 3가지 방법들을 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쓸지는 결국은 기업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M&A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찾는다든가 또는 R&D
이를 통해서 신사업을 강화하는 이러한 쪽에서의 흐름들이 네. 중소 중견 기업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M&A를 통해서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사면이라든지 또는 웅진이라든지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M&A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사례 뭐 더 다 쭉 자세히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네, M&A 쪽. 네, 네. 사면 같은 이제 사례를 살펴보면 사실 여기가 자동차 그리고 방산 부품 제조 기업이었거든요. 물론 지금 로봇 이야기도 네, 나오고요. 자동차와 방산에 있어서도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만 향후 AI 로봇 기업인 케이스랩을 인수를 한 그런 이제 사례들이 관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향후 미래 성장에 있어서 AI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로봇도 그렇죠. 네, 예. 누구나 다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AI와 로봇이 합쳐지는 이 영역이 향후 굉장히 성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삼명 같은 기업은 지금 AI 로봇 기업을 인수를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웅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조 기업이죠. 굉장히 대표적인 상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프리드 라이프라는 상조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러게요. 좀 의외인데요. 웅진이. 예. 사실 웅진은 교육 사업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강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육 사업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생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육 사업에 있어서의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고령화가 뚜렷하게 진행이 되면서 상조와 관련된 이런 서비스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60대, 70대, 80대 여기에서의 수요가 향후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예상 속에서 상조 기업을 그렇게 인수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중소기업의 M&A 쉽지는 않죠. 네네, 예, 많은 그렇습니다. 난관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중소기업 M&A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사실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매수자의 관점과 매도자의 관점이 굉장히 뚜렷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큰 영역이 바로 중소기업의 M&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높은 가격에 기업을 매도하고 싶은 것이고요. 네.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낮은 가격에 기업을 인수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있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정보 투명성인 거거든요. 근데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정보 투명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회계 기준의 차이인 거거든요. 대기업은 국제적인 회계 기준인 IFRS라는 회계 기준을 사용합니다. 회계에 대한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하고 높은 그런 회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IFRS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국 회계 기준인 KGAAP K갭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네. 이러한 조금 더 완화된 수준의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회계 정보로서의 퀄리티 그러니까 질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고요. 이러한 회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M&A의 적정 가격을 산출하게 될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의 M&A가 대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자문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의 M&A는 확실히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소 중견기업이 또 다른 미래 먹거리 창출, 이 신성장 동력 확보에 R&D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도 연구 개발에 좀 올인하고 뭐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실제 성과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사실 M&A를 통한 이제 신성장 사업을 확보를 하는 가능성보다는 R&D를 꾸준하게 해서 그 해당 그러니까 해당 사업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래도 안정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R&D,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사실 R&D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 왔던 거고, 그리고 R&D 관련 비용들도 꽤 많이 지출을 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다만 중소기업의 자금력이라는 것이 대기업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그렇죠.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대기업이 100억 원을 들여
들여서 R&D를 하는 거랑 중소기업이 100억 원을 들여서 R&D를 하는 거 결과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 부담, 비용적 부담은 확연하게 달라질 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이런 R&D 활동이 대기업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조금 이렇게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뭐 정부 당국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R&D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도 중소기업의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은 보이고 있죠. 과기부의 앞으로 R&D요. 요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예. 일단 이제 과학기술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의 R&D가 향후 우리의 시장 성장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R&D, 영어로 APRO R&D라고 부르게 되는데 네. APRO는 각각 이제 뜻을 가지고 있죠. A 같은 경우에는 에임하에 다시 말해서 목표는 조금 높게 설정을 해라.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에는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R&D는 우리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 R, 그러니까 레볼루셔너리, 그러니까 조금 혁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이 이제 반복적으로 over and over, 이제 O가 이제 상징하는 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APRO, 이걸 그냥 읽으면 이제 앞으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R&D, 정부가 중소기업의 이러한 R&D 행위, 조금 목표를 과감하게 잡고, 그리고 기존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R&D라면 위험성이 상당히 있더라도 정부가 과감하게 나서서 여기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 네. 앞으로 R&D가 추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의 노력 개척입니다. 아예 해외로 나가서 해외 시장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둔 경동 나비엔 효과, 주가도 그렇고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약간 걱정되는 것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도 좀 있고 세 번째 개척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물론 대기업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제는 중견기업들도 이러한 나가야죠. 해외 시장 개척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사례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경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보일러. 예, 네. 아니, 대동. 대동, 네, 네, 대동. 대동 농기계. 예, 농기계 제조업체입니다. 이제 미국 현지 시장 조사에 이제 착수를 했죠. 이제 미국에서 존 디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농기계 회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다 네. 아시는데, 사슴. 예, 네. 그다음에 일본의 구보다와 같은 이런 경쟁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런 경쟁 브랜드들이 이제 제품 가격을 이제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농기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거기에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미국에서의 현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의 영업 전략이라든지 이제 북미 사업과 관련된 이런 이제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인 리빌딩에 나선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국내에서 굉장히 보일러 업체로 많이 알려진 경동 나벤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보일러 제조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업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미 이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1기 때 미국에다가 대규모 부지를 마련을 해서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을 1기 때 갔어요. 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부지메이. 이제 계획을 세워놓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해외 생산 그다음에 해외 매출을 네. 확대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왔었거든요. 매출 지난해 경동나비엔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3,5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약 70%를 해외에서 네. 올린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이제 해외 국가들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미 관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현지 생산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세의 정책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중소 중견기업은 정부하고 호흡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관의 이 합작 전략들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일단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은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조금 더 집중시킬 필요성이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들은 그래도 나름
해외 생산을 늘리거나 이러한 새로운 영업망을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의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중소 중견기업들은 이러한 영업망을 확보하거나 또는 해외 현지 생산 시설을 늘리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모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M&A를 하거나 혹은 해외에서 직접적인 생산 시설을 확장하는 그런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금이 과감하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입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